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다들 안전조끼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묵념.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네,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그 실종자 한 명이 영흥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선장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확인한 결과 선장 오모 씨로 확인이 됐고요. 또 검찰이 지금 그 급유선 선장과 선원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실종자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이 곧 국가의 안보인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 즉 국가의 책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하시고 또 한 분이 이제 실종 상태에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우리가 어떤 그 주의를 늦추지 않고 이분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수색하고 또 이분이 살아있기를 저희들이 기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수색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멀리 펜스를 치고 이제 발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오늘 새벽까지 발견하지 못하다가 9시 36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한 명인데 그 나머지 한 명의 실종자도 꼭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더 일찍 갔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지난 정부에 비해서 어쨌든 대응은 빨라진 거고 묵념의 시간, 국가의 책임이라는 워딩들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묵념의 시간이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 워딩이 아니라 행동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박수를 칠만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의지를 뒤따르는 어떤 시스템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지 사고 터지고 나서 책임이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해경도 정비를 하고 구조 시스템도 좀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30분이라는 시간이 해경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간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바다에서 골든타임이 3, 40분 정도가 맥시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빨리 간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가장 안타까운 게 고속단정이라 구조정이라고 하죠. 구명정. 예. 그것이 고장을 났는데 아직 수리가 안 돼서 결국 이제 구조되는데 육로로 이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그 고장 난 게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토요일 날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하루 정도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도 보니까 고장난 게 열흘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못 고치고 있다가 이 정말 필요한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쓰지 못하고 육로로 이동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정비하는 까지는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고 원인, 늑장 출동, 지금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사고가 난 지역이 굉장히 비좁은 협수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고가 났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채널A 취재 기자가 현재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바닷길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좁은 국도에서 그 대형 차량이 전면에 있는 소형 차량을 추월해 나가려다가 무리수를 두고 사고가 난 걸로. 대형 선박은 그 협수로의 최고 중심부, 수심이 제일 좋은 곳으로만 선택해서 다니거든요. 군대가 지나면 너울 파도가 1m에서 1.5m, 2m까지도 일어나요. 주민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곳이 좀 대형 선박이 다니기 굉장히 부적절했고 평소에도 선박이 다니면 파도가 너무 이니까 굉장히 무서웠다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마 좀 대형 선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 부분들 저 수로가 굉장히 지금 그림에서 보시지만 그냥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일요일날 사고가 터지고 그런 일요일날 구조에 참여했던 인근 선박의 선주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평소에 여기가 좁아서 큰 배 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관측하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큰 배가 다닌다라는 이제 선장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그 급유선 성장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오후에 경찰에서 해경에서 수사 발표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앞에 있는 작은 배가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작은 배를 보게 됐으면 큰 배가 피하던지 아니면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가다가 그 작은 낚싯배와 부딪혀서 충돌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낚싯배 선장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해경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명진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명진호가 어떤 배냐, 이 유조선이냐, 뭐 급유선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이제 항만에서 유리를 담아서 이 선박 등에 배송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 택배 어떤 역할을 하는 배라고 합니다. 근데 배가 크니까 저 회사도 엄청 크겠구나 생각하지만 대부분 1인, 2인 회사라고 합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 배 선장도 지금 집에 며칠째 못 들어가고 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일요일 났으니까 지금 이제 4월째인데 지금도 그 협소한 수로를 따라서 급유선으로 추정되는 배들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 배가 그 수로를 다녀야지만 이 원가를 낮출 수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제 저 지도상엔 잘 안 나오지만 저 협수로가 아닌 다른 어떤 쪽으로 이제 둘러갈 수 있는 길들이 세 군데, 두 군데가 더 있으면 두 군데가 되겠고 거기는 충분히 어떤 바다의 깊이도 충분히 깊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글로 가면 거의 뭐 한 반나절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협수로로 지나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만약에 그 사고가 발생하고도 거기에 다시 급유선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또 제2의 사고, 제3의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도 각 고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비행기가 다 다르듯이 저기도 예를 들어서 몇 톤급 이상은 글로 가지 말라는 어떤 기본적인 규율을 좀 만들어내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도 즉시로 지금 인시방편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생존자들 또 실종자들 또 사망자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났고 또 어떻게 해서 목숨을 잃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낚싯배 에어포켓에서 남은 3명 등등의 저희가 이제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60분, 2시간 넘는 사투를 했는데 저 오른쪽에 사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 정말 얼굴 하나 정도, 머리 하나 정도만 나올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이 3명이서 숨을 참아가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119로도 하고요. 112로도 하고요. 여러 통의 전화했는데 40분 만에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부인한테 사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가족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혹시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나갈까 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사파에도 나왔지만 112, 119랑 좀 통화 구조 신호를 계속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전화하려고 끊었다가 다시 연결한다면 어떡하지? 우리 위치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고통스러웠을 건데 세 사람끼리 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한데 얘기를 계속하면 산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호흡이 좀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전화해서 뭐 아무래도 가족한테 전화하면 뭐 어떻게 울게 되고 보고 싶다 얘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세 사람이 굉장히 아마 묵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절대로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가족과 연결돼서 울기 시작하면 나머지 두 사람도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저 상황에서는 글쎄요. 저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건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못 견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전화를 하지 못하고 아마 40분 이상 버틴 건데 아마 저분들에게는 그 40분이 아마 40시간, 한 40일 정도의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구조가 됐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 세 분도 이제 사고를 당한 후에 반가운 마음에 서로 연락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고 당시 모습이 떠오를까봐 지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함께 생존한 정말 자력으로 탈출한 분이 있는데 저도 이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나는 살았다 이런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만 생각하면 하나는 내가 밑에를 보호했을 때 주위에 한번 둘러봤으면 이제 딱 부딪혔을 때 신형이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야. 내 왼쪽 무릎으로 잡고 있었어도 형은 안 떨어졌을 거 아니야. 내가 나오면서 끄집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 손을 참고 잠수했을 때 아니 손 한 번만 이렇게 휘저어봤으면 무영이면 더 좋고 아니어도 뒤에 아무나라도 끌고 왔으면 한 명은 살리지 않았을까. 네, 이분이 그 깜깜한 배 안에서 겨우 이제 그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비자발적인 낚시의 배에 탔다고 할지라도 같은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끼리의 어떤 친분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충분히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살고 한 사람은 유명을 달리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죄책감이고, 특히 이 세 사람이 왜 통화를 안 하는가 하면 서로 간에 그 당시에 자기들 나름 속에 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우리 세 명이 다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케어를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냥 저 범죄를 같이 연구했는 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죄책감이라는 걸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이분들이 더 다음 삶에 그냥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죄책감은 좀 떨쳐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력으로 탈출했던 아까 인터뷰를 했던 송모 씨는 본인은 살고 형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가족을 잃은 슬픔이 더 크겠습니까마는 형 손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한 사람의 손을 잡았으면 그 사람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 과정에 대해서도 이 송모 씨가 전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철판이 오면 계속적으로 땅 부딪히고 아수라는 데가지고 징그러지고 아무것도 되려고 위로 딱 떴는데 새까매 그 물을 삼키고 한 번 삼키고 두 번 삼키고 그 밑을 봤더니 밑에 유조사가 그 조명에서 별빛이 들이 별빛이 뭐라고 저기 나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점수에 나오거든요. 그래 점수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떠올라서 보니까 그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 배가. 저분이 처음에는 이게 자력으로 탈출을 했지만 이 폐렴이 심해서 굉장히 생사를 오가다가 극적으로 이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의 병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기서 살아나오는 것도 힘든데 또 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아까 그 에어포켓 가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두운 곳에는 아직도 못 간다. 예, 그렇게 대한 방. 그렇겠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 송 씨도 그 에어포켓에 갇혀 있던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도 정말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 돌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또 마음의 빚이라고 본인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쉽진 않으실, 앞으로 좀 곤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 증후군들, 이런 큰 사고를 겪었을 때 생존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가에서 조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생존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생존자들 가운데는 아무래도 그나마 다행히 선상 위에 있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생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그 생존 당시 어땠는지 저희가 어렵지만 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앉아서 저희는 맨 처음 저희만 빠진 거예요. 바닥 저희 배는 멀쩡하고 우리가 멀리 팀에 나와서 우리는 서로 막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차를 집어서 늦게 보니까 한두 시간 거의 그냥 배에서 이제 부서지면서 나온 거예요. 손을 저어보니까 스티로폼 잡히길래 동생들하고 같이 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고. 이 시장님이 원래 11월이 끝이에요. 화장도 이쁘게 깨하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스텝 끝났다고 마지막에 이종민이 내가 도와드리러 일부 왔다고 왔다고 그래서 오늘 너무 거기에 있었다고 그때가 웬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가 그러고 나서 그 사고는
네, 저기서 실장님이 누구냐면요. 배 타면 낚시 미끼 끼는 분도 알려주는 분, 그리고 요리 또 물고기 잡으면 회 이렇게 떠주시는 그분인데 22명의 탑승객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승객이었고요. 여성 이제 어떻게 보면 배 관계자죠. 그래서 낚시꾼들의 뭐 누나, 여동생 이렇게 불렸는데 사실 안 나가고 싶었는데 야 이번이 마지막 그 항해니까 꼭 한번 좀 나가주라. 이렇게 해서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낚시하는 분들이. 그 여자분들 지금 그 도와주시면 사실은 그분은 낚시하러 가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텝팀에서 도와주러 가는 그렇죠. 분인데 예. 좀 꺼려했던 분을 같이 이제 가자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갔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아마 생존자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같이 그 낚시하러 갔다가 변을 당하신 분에 대한 또 죄송함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지나간 사고는 사고고 어쨌든 살아나셨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어떤 충격들을 조금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좁은 협수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고가 났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채널A 취재 기자가 현지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바닷길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좁은 국도에서 그 대형 차량이 전면에 있는 소형 차량을 추월해 나가려다가 무리수를 두고 사고가 난 걸로. 대형 선박은 그 협수로의 최고 중심부, 수심이 제일 좋은 곳으로만 선택해서 다니거든요. 군대가 지나면 너울 파도가 1m에서 1.5m, 2m까지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곳이 좀 대형 선박이 다니기 굉장히 부적절했고 평소에도 선박이 다니면 파도가 너무 이니까 굉장히 무서웠다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마 좀 대형 선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 부분들 저 수로가 굉장히 지금 그림에서 보시지만 그냥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일요일날 사고가 터지고 그날 일요일날 구조에 참여했던 인근 선박의 선주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평소에 여기가 좁아서 큰 배 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관측하다 얘기를 해요. 의지를 뒤따르는 어떤 시스템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지 사고 터지고 나서 뭐 책임이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해경도 정비를 하고 뭐 구조 시스템도 좀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뭐 저희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30분이라는 시간이 뭐 해경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간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바다에서 골든타임이 뭐 3, 40분 정도가 맥시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빨리 간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배, 이 구명 고속단정이라, 구명이라고 하죠. 구명조정. 그것이 고장을 났는데 아직 수리가 안 돼서 결국 이제 구조되는데 육로로 이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장 난 게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토요일날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하루 정도니까 뭐 이해할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도 보니까 고장난 게 열흘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못 고치고 있다가 이 정말 필요한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쓰지 못하고 육로로 이동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정비하는 까지는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고 원인, 뭐 늑장 출동, 지금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사고가 난 지역이 굉장히 했는데 아직까지도 큰 배가 다닌다라는 이제 선장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그 급유선 성장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오후에 경찰에서 해경에서 수사 발표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앞에 있는 작은 배가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작은 배를 보게 됐으면 큰 배가 피하던지 아니면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가다가 그 작은 낚싯배와 부딪혀서 충돌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낚싯배 선장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해경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명진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명진호가 어떤 배냐, 이거 유조선이냐, 뭐 급유선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이제 항만에서 유리를 담아서 이 선박 등에 배송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 택배 어떤 역할을 하는 배라고 합니다. 근데 배가 크니까 저 회사도 엄청 크겠구나 생각하지만 대부분 1인, 2인 회사라고 합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 배 선장도 지금 집에 며칠째 못 들어가고 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났으니까 지금 이제 4월째인데 지금도
그 협소한 수로를 따라서 급유선으로 추정되는 배들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 배가 그 수로를 다녀야지만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다들 안전조끼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묵념.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네,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그 실종자 한 명이 영흥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선장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확인한 결과 선장 오모 씨로 확인이 됐고요. 또 검찰이 지금 그 급유선 선장과 선원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실종자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이 곧 국가의 안보인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 즉 국가의 책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하시고 또 한 분이 이제 실종 상태에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우리가 어떤 그 주의를 늦추지 않고 이분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수색하고 또 이분이 살아있기를 저희들이 기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수색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멀리 펜스를 치고 이제 발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오늘 새벽까지 발견하지 못하다가 9시 36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한 명인데 그 나머지 한 명의 실종자도 꼭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더 일찍 갔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지난 정부에 비해서 어쨌든 대응은 빨라진 거고 묵념의 시간, 국가의 책임이라는 워딩들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묵념의 시간이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 워딩이 아니라 행동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박수를 칠만 합니다. 근데 다만 그